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멋진 남편, 귀여운 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유튜브로 많은 사연을 보며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저와 언니에게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저는 친언니와 함께 빅사이즈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쇼핑몰은 현재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고 인터넷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70억 정도고요. 친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띠동갑입니다. 강원도에서 청바지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계셨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장사가 잘 돼서 여유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언니와 저만 남게 된 상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저를 부양하기 위해 빨리 취직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언니와 함께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살게 되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 언니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형부는 대기업 영업부 회사원이었고 언니는 거래처 사무직 직원이었어요. 업무로 만나 미팅을 몇 번 하며 형부가 언니에게 반했고 언니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했다고 해요. 저를 부양해야 하는데 결혼하면 그럴 수 없게 될까봐 언니는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언니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형부의 마음을 받아주어서 만나기 시작했죠. 언니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쉬엄쉬엄 해. 언니와 내가 처제 하나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말이야.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에 그림에 고생이 많지? 형부,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아직 세상을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다 커서 혼자 살아도 되는데 저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수정아, 형부 말대로 언니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 우리 수정이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마음껏 해. 형부 있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도 말고 이 언니가 너 하나 정도 책임질 능력은 되니까. 알겠지? 응? 언니와 형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언니와 둘만 살고 있던 집에 형부가 들어와 불편한 게 컸어요. 하지만 언니와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1년 뒤 저는 다행히 한 번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언니와 형부에게 전해준 날 형부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말없이 장하다며 눈물을 흘렸고요. 시어른들도 고생했다며 용돈도 맛있는 것 사 먹으라며 용돈도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형부와 시어른들을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언니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도 조금은 걱정을 덜 하실 거야. 힘내야지.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대학에 가서도 노는 시간 없이 밤낮으로 공부해 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했어요. 쪽잠을 자며 시간이 날 때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의류 디자인 전공인 저는 패션의 세계를 좀 더 경험해보고자 유학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언니와 형부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보기 위해 노력했죠. 언니, 나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사실 내가 공부하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 이 돈으로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야. 언니가 내 걱정은 많이 하겠지만 나도 성인이고 독립할 나이가 된 것 같아. 너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말리지 않겠다마는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도 돼.
언니는 늘 여기 있다는 걸 알아도 너 혼자 타지에 보내는 게 걱정이긴 하다만 믿고 보내는 거니까 사고 치면 안 된다. 알겠지? 아이 참 언니도. 나 이제 대학 졸업한 엄연한 성인이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올 테니까 기다려줘. 멋지게 변신해서 돌아올게. 기대해. 그렇게 처음으로 언니와 처음으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걱정하는 언니와 형부를 뒤로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되지도 않는 언어를 구사하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고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돈 벌러 온 황인종이라고 차별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을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지새우기 일쑤였죠. 한국에 있는 언니와 형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악 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좋은 기회로 유명한 파다라는 의류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파트타임 디자인 보조였지만 재단하고 남은 천 조각들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제 일이었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쓸만하겠다 생각해서 천 조각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홀로 기숙사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면 모아놓은 천 조각들로 손바느질을 하며 옷을 만들곤 했어요. 천 조각의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나름의 감각이 있었기에 제가 만든 옷은 봐줄만 했습니다. 프랑스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 월급으로 연습 삼아 천을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야심한 시각 홀로 청소를 끝내고 여느 때처럼 천 조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잠시 앉아 옷을 만드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제가 혼자 마네킹을 만져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천 조각을 이용해 만든 옷이 완성될 쯤이면 마네킹에 씌워보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 뿌듯해하며 혼자 감상에 젖어 있고는 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다가간 느낌이랄까요? 한참을 만든 옷을 보며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국말이 들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낯선 타지에서 들려온 한국말이었기에 반가웠는지도 몰라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인 팀장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근하고 퇴근하려는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요.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팀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정리를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시 있는다는 게 그만. 혼자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방해가 됐다면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고요. 디자인팀에서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마침 불이 켜져 있어 들려봤습니다. 사실 근무하면서 몇 번 봤는데 같은 한국인이라서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아, 나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시간도 늦었으니 태워줄게요. 가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보통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는데요. 저보다 늦게 나가시는 분은 처음이라서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직장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먼 타지에서 만난 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친근감이 들었어요. 홀로 타지 생활을 했다는 공감대가 생겨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색하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팀장님은 저보다 6살 연상이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랑스로 건너오셨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타지에서 홀로 고생한다며 위로를 건넸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며 사귄 유일한 친구였어요. 팀장님은 때로는 직장 상사로 친근한 동네 오빠로 다가와 주었어요. 쉬는 날이 맞을 땐 식사도 하고 풍경이 좋은 곳에서 커피 한잔하며 자주 어울렸습니다. 아직 프랑스를 둘러볼 겨를이 없었던 저에게 구경도 시켜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정이 많이 들고 점점 호감을 갖게 됐죠. 좋아하는 마음으로까지 번졌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유학 생활을 한 지 1년 반쯤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은정님 동생분 연락처 맞으신가요? 은정 씨가 하도 말을 안 해서 겨우 연락했는데요.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세요? 언니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거든요.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동생이 맞는데 혹시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아, 혹시 이도진 씨라고 옆에 없나요? 김은정, 아니, 저희 형부인데요. 언니가 병원에 안 있고 왜 보호시설에 있어요? 언니가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언니 좀 바꿔주세요. 받아야 할 검사도 많고 지금 치료 중이라 연락이 불가능해요. 혼자 병원에 와서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직 더 남은 모양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 함부로 자기들이 말해줄 수 없다 하지. 본인도 이야기를 안 하지.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이러다 김은정 씨가 죽을 것 같다니까요? 언니는 가족이나 동생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여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제 성격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 유학을 포기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형부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지 의문을 품었고 저는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한시가 급했기 때문에 팀장님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미처 말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게 됐죠. 귀국하자마자 곧장 언니가 있다는 보호시설로 갔어요. 언니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로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부는 어딨고 왜 언니 혼자 이런 데 있는 거야? 어디 아파?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야위었어? 속상하게 정말. 수정아, 언니가 너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언니도 인정하기 싫지만 형부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언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아. 언니는 이제 어떡하면 좋니 정말? 형부가 결혼 이후 야근과 출장이 잦아져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탓에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주 연락 오는 여직원이 있었고 직감적으로 내연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따지질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언니는 물증을 잡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형부가 철저했던 탓인지 블랙박스나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는 없었다고. 그렇게 까맣게 속만 타들어가던 어느 날 내연녀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 형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둘이 서로 많이 사랑하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아직 아이 없는 나보고 헤어져 달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만난 지도 이미 2년이 넘었다더라. 언니는 그걸 그냥 가만히 뒀어? 듣기만 했냐고.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형부나 시어른들한테는 알렸어? 그 여자랑 형부 어디 있어? 내가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던지 해야겠어. 빨리 말해. 나라고 왜 안 그러고 싶었겠니? 그래서 그 길로 시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오히려 나를 혼내더라.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그런 일이 없지 않냐면서 남자가 한 번쯤은 밖으로 돌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몸이 약해 아이를 못 가진다고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더라. 내연녀가 찾아온 뒤 언니는 바로 시어른들께 알렸으나 오히려 언니가 혼났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회사 사장의 조카였고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가진 게 별로 없던 언니가 시집 온 것이 탐탁지 않았던 시어른들은 오히려 언니를 나무라며 의처증 환자로 몰아 내쫓았다고 합니다.
저를 뒷바라지해준 것을 빌미로 이혼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쓸모없다는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혹시라도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할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떠돌다 보호시설로 입소한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실에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시어른들과 형부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언니를 먼저 치료해야 했어요. 언니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 탈수 증세가 심하게 오고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정밀 검사를 받았죠. 앞으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과를 들었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언니였는데 애써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제가 깰까봐 혼자 소리도 없이 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유학 시절 틈틈이 모은 돈으로 언니의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언니를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키고 가격이 싼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강남의 어느 옷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원래 꿈꾸던 의류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매장 관리직이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했죠.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언니는 형부와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다름없는 돈으로 산 집과 차를 돌려받고자 노력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었던지라 아쉽게도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가진 것 없는 거 걷어주고 결혼해주고 처제도 대학 졸업 때까지 뒷바라지 해줬으면 퉁쳐야지. 뭐가 잘났다고 소송을 걸어? 들어간 돈이 얼만지나 알아? 더 진행하면 당신만 손해야. 위자료 5천만 원을 줄 테니 그걸 받고 조용히 이혼하던지 잘 생각하라고. 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달라고 소송 걸면 감당할 자신 있어? 당신 돈 없잖아. 형부, 그래도 어떻게 언니한테 이래요?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요? 사람을 가진 것 하나 없이 내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연녀나 만드는 파렴치한 주제에. 처제, 말 다 했어? 그리고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가져와 보라고. 배은망덕하게 키워줬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머리 숙여도 모자랄 지경인데 부모 없이 자란 티내는 거야? 증거도 없이 내연녀며 몰아짓거리는 거 확 다 무고죄로 고소해버릴까? 조용히 위자료 받고 끝나면 될 일을 뭐하러 크게 만들고 난리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걷어주다뇨, 키워주다뇨.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나 이런 식으로 이혼 못해요. 못한다고요. 어느 날은 형부의 내연녀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지 뻔했지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주 당당하게 노려보더라고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언니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모양이던데 그나마 똑똑한 그쪽이 언니 좀 설득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난 이미 임신한 상태고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 당신 언니가 떨어져 나가주면 끝인데 혹시 5천만 원이 부족한 거야? 이 사랑의 결실을 보고도 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말해요? 5천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야. 불륜 저질러서 임신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막말로 우리 언니가 형부랑 이혼한다 쳐. 그쪽이 과연 좋은 이미지일까? 불륜으로 남의 가정 파탄낸 가정 파탄범이지. 안 그래? 사랑의 결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은 그저 불륜녀일 뿐이라고. 말 다 했어?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선심 써서 돈 주고 끝내려 했는데 안 되겠네? 5천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이야? 그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 어디 해봐. 거지처럼 살던 거 우리 오빠 돈으로 키워줬더니 은혜도 못 갚고 말이야.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이 배운 게 없어서 이 모양이야.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은 괜찮지만 언니와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이던 말던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를 반쯤 죽여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한테 머리채 뜯기던 그 여자도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제 얼굴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로 끌려간 뒤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출소로 언니와 시어른들이 오셨어요. 그 여자는 합의는 없다며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면 우리는 살인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부는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나기 싫었는지 조용히 합의하자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시어른들은 이미 그 여자를 며느리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동생 간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홀몸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뱃속에 우리 손주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부모 없이 자라서 부족한 게 많은가? 조용히 합의해. 그러게, 내가 5천만 원 위자료 받고 조용히 합의하랬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처제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고. 마지막 기회야. 조용히 합의해. 위자료는 바로 보내줄 테니. 저 여자가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언니 모욕했다고요. 저 여자가 임신한 게 내 알바야 뭐야? 머리채라도 뜯어야지. 형부가 대신 맞을 거예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진짜. 그 여자는 시어른께 어머니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니는 묵묵히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요. 선택은 오로지 언니의 몫이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또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던 언니는 결국 5천만 원을 받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냈던 언니는 마지막으로 신혼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온다며 떠났어요. 그렇게 오피스텔로 가져온 언니의 짐은 정말 단촐하기 그지없었죠. 작은 캐리어에 서류 몇 가지와 엄마 아빠가 종종 써주시던 손편지, 옷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언니는 한숨을 쉬며 나를 뒷바라지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냐며 언니에게 소리쳤죠. 언니는 계속 미안하다 했고 짐 정리를 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편지를 읽어보려고 편지를 꺼내 봉투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뭐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빨간 작은 주머니였는데 여러분이 주소가 적혀있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전에 부모님이 청바지 가게를 운영하시던 곳 근처 주소였죠. 다음날 언니와 그 주소로 가보니 딱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허름한 구두가게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가 구두를 닦고 계셨어요. 저와 언니를 보자마자 어떻게 왔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부모님 이름을 말하며 빨간 주머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시고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고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곧이어 우리를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 안에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외할아버지의 유언장과 땅 문서, 통장, 도장이 들어있었죠. 드디어 내 이걸 너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조그맣던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니 내가 당연히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살아생전 너희 부모가 얼마나 착실하게 잘 살았는지 아니? 어휴.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 댁에서 힘든 시절에 머슴살이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이 서류는 저희 부모님이 맡기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유명한 부자셨는데 주변에 많이 베푸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가진 것 없는 아버지와 결혼한다고 하여 결혼한 뒤 연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을 왕래 없이 지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가 태어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구두방 할아버지를 몰래 부모님 주변에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구두방 할아버지는 부모님 근처에서 구두가게를 운영하시며 보살펴 주셨다고 했고요. 이 사실은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구두방 할아버지를 부모처럼 모셨다고 했죠.
그렇게 건네받게 된 유산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신 지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너희를 빨리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었으니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드디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게 됐어. 그동안 힘들다면 힘들게 살았겠지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렴. 이제 죽어서 영감님 뵐 면목이 생겼구나. 그저 동네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저희가 진작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앞으로 사는 동안 할아버지께 효도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요, 저랑 언니를 두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보니 부모님이 조금은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언니와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언니와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의류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저희가 모시려고 했어요. 많이 연로하신 탓에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시기 어려워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본인이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이라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렇게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부가 어느 날 언니를 찾아왔어요. 은정아, 소식 듣고 찾아왔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형부, 아니, 이도진 씨.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요? 돈 없고 가진 것 없는 언니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시작해요? 당신 낯잡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처제, 언니랑 이야기할 일이야. 처제가 우리 사이에 뭐라도 돼? 내가 잠시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잖아. 그리고 부부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지. 처제는 가만히 있어. 은정아, 대화 좀 하자. 이도진 씨, 나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이미 이혼한 사이 아닌가요?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끝낸 사이요. 원하면 위자료 돌려드릴게요. 가진 것 없던 제가 비참히 쫓겨났을 때 그 심정 당신은 알지 못할 거예요.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며칠 뒤에는 시어른들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검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저희는 문 앞에 소금까지 뿌려가며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죠. 제가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 언니를 혼자 남겨두고 외근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사무실이 엉망이 되어 있고 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씩씩대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언니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키워주고 먹여주고 뒷바라지해줬는데 그 돈을 좀 돌려받아야겠다면서 말이죠. 내가 내 돈으로 너희 자매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다. 어른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으면 고개를 조아리고 알아서 행동해야지. 내 돈 내놔. 제가 왜 어머니께 돈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걷어주신 거? 고맙다 쳐요. 이미 서로 합의하에 위자료까지 다 받고 헤어진 마당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죠? 남남된 지 오랜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만 가주세요. 아이고, 그것이 남의 씨를 우리 집안이라고 감쪽같이 속였다.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고 정말 어디서 그런 꽃뱀에 속아서는. 아휴, 그러니 이제라도 너가 돈을 달란 말이다. 내 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 와서 이럴 게 아니라고요. 제가 설득해서 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만 곤란해요. 어서 나가요. 어서. 내가 못할 말 했더냐? 부모도 없는 것들 걷어서 먹여주고 재워줬잖냐. 그거 다 누구 돈이야? 내 돈이었어. 그런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돈을 달라고 하면 얌전히 줄 것이지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한다 이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 그렇게 시어른은 언니의 머리채까지 잡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형부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진정이 됐고 이미 엉망이 된 사무실을 보며 언니 정신을 가다듬고 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언니와 술 한잔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와 이혼 후 형부는 내연녀와 함께 신혼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내연녀가 임신한 상태라고 하니 어른들은 그저 좋아 마냥 웃기만 하셨대요. 가진 건 많은 며느리니까요. 그러다 내연녀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형부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내연녀와 형부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형부가 내연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형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뇨기과서 성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었고요. 나 사실은 무정자증이더라고. 나는 은정이 너가 임신이 안 되는 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였어. 나는 술도 담배도 안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저 몸이 약한 너 탓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 사장 조카도 뭣도 아니더라. 내가 속았어. 내가 모아둔 돈 그거 들고 어디론가 잠적했더라. 내가 드디어 벌을 받나 봐. 미안하다 은정아.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됐었나 봐.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저는 언니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벌을 받은 거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아주 꼬시더라고요. 마음 착한 언니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된다며 다그쳤고요. 언니도 한없이 형부를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이해해주자고 합니다. 그 여자는 돈이 될 만한 형부의 물건들을 가지고 아이와 잠적했다고 하네요. 돈을 들고 잠적한 그 여자를 찾아다니다 우연히 저희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 같다고요. 간간히 형부와 시어른이 찾아오긴 했지만 언니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에 대해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 조치를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얼굴을 보지 못하니 끈질기게 전화도 몇 번 와서 돈을 달라는 소리를 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통화를 녹음해두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두겠다 말한 뒤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언니와 함께 집 근처 막창집에서 술 한잔 했어요. 앞으로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잊고 지내던 프랑스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 사람을 그리워했죠. 너나 나나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언니가 끝까지 널 뒷바라지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본다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사고 안 치고 학교 잘 다닌 게 어디야. 날 잘 키워준 은혜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어. 난 언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같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언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고생은 무슨. 그나저나 중간에 유학을 그만둬서 아쉬움이 크겠다. 너가 말했던 그 사람이랑은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인사는 하고 왔어? 내 느낌이 맞다면 서로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단 말이야. 말은 못하고 왔어. 상황이 그랬잖아. 언니가 더 중요하지. 그땐 나한테 사랑이 사치였지. 물론 말 못하고 와서 미안하고 그립지만 이미 지난 일인데 뭐. 난 괜찮아.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그렇게 정신없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여자 둘이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한 규모였지만 현재는 직원도 20명이나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빅사이즈다 보니 체형이 다양한 해외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상가 1층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차려졌고 동대문과 신촌에 분점도 내며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갔죠. 어느 날 매장에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잊고 지내던 프랑스에서 알게 된 팀장님이셨어요. 수정씨, 잘 지냈어? 나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 당신 찾느라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이제 겨우 찾았네. 우리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팀장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제 사정 때문에 팀장님께 미처 말씀도 못 드리고 급하게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너가 말하던 그 팀장님이구나.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너가 반할만 하네. 안녕하세요. 수정이 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수정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둘이 나가서 차 한잔해요. 팀장님은 제가 한국으로 떠난 뒤 저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 말 없이 떠난 저를 원망도 했었고요. 나중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료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완전히 귀국하신 거라 했어요. 저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팀장님과 재회한 저는 결혼에 꼴이 냈고 지금은 귀여운 4살 딸아이도 있습니다. 언니와 함께 시작한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70억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남편도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얼마 전에 회사를 정리하고 나왔고요. 처음에 시도했던 빅사이즈라 여성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모델로 쓸 만큼 국내 인지도도 나쁘지 않았죠. 연예인이 모델을 하다 보니 통통해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더해졌고요. 실제로 쇼핑몰에 게시되는 사진들도 빅사이즈 모델을 고용해 촬영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납품 제의가 오기도 합니다.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 육아를 도맡아서 하며 가끔 해외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는 동대문에 위치한 20층짜리 상가 건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는데 어느 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을 보고 말았어요. 바로 전 형부였죠. 거기서 용역 청소부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전 형부도 저와 언니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어찌할 줄 모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은종아, 처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야?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이런 누추한 모습 보이기 싫은데 혹시 나와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다시 시작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도진 씨, 여기 왜 왔냐고? 우리 건물이니까. 여기 우리 회사야. 당신이 그 좋은 대기업 다니면서 외제차 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네?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여기로 이전한 지 1달쯤 됐거든. 잘리기 싫으면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뭐? 여기가 당신 건물이라고? 나는 그 여자를 결국 찾지 못해 이렇게 망했는데 어머니는 작년에 요양원 들어가셨고 그 여자가 들고 튄 돈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내 꼴이 말이 아니지? 다 내 자업자득이지 뭐. 열심히 일할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버럭하며 형부에게 써붙이려고 했지만 언니가 손을 잡았어요. 참으라는 신호였죠. 언니가 하는 말 때문에 저는 형부를 노려보며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의 독한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놀랬어요. 언니가 그렇게 모질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진 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언니는 늘 점잖고 차분했던 모습만 보여줬었거든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언니는 웃으며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새로운 모습에 놀란 저는 그저 눈만 꿈뻑꿈뻑 할 뿐이었죠. 아무쪼록 현재는 누구나 예쁜 옷을 입고 제가 디자인한 옷을 만들고 싶은 제 꿈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언니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단 업체 사장님이신데요. 사업 초창기부터 거래했던 곳이라 몇 번 오가며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아픔을 지닌 걸 알게 되었다더군요.
언니는 또다시 결혼에 대한 아픔을 겪게 될까 재혼을 잠시 망설였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언니를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긴 기다림 끝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가족끼리 모여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형부랑 행복하게 잘 살아.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 언니도 따뜻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도할게. 사랑해, 언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야 행복을 찾은 느낌이네. 나중에 엄마 아빠 만나면 당당하게 나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고 제부랑 행복하게 잘 살아. 고마워, 수정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가족이라고는 언니와 저 둘뿐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언니에게 기대어 투정도 부리고 언니를 너무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니는 저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늘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요. 그렇게 저희가 안정을 찾아가고 평화롭게 지내던 작년 봄, 구두방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게 큰 선물을 전해주신 구두방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구두방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에게 지금은 없었을 거예요. 매년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언니 부부와 함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극복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와중에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유학도 포기하고 언니와 힘들게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누구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늘 행복하시고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